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김민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면서 논란과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군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 확정을 둘러싼 쟁점과 외교적 대응 과제는 무엇인지 여야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그 본격적인 얘기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요. 예. 양당의 그 당권 경쟁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새누리당. 네. 어떻게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그 당권 도전을 선언했죠. 그러셨죠. 당권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벌써 이제 한 5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에서 친박, 비박 이렇게 자꾸 나눴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같이 그동안 생각을 했던 분들 중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자꾸 나가겠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저까지 나가서 또 저 안에서도 또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네.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요즘 아주 고민이 정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끝은 어디일까요? 선당후사라 그러는데 말하는 거 보면 다 단일화를 자기로 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라도 양보하는 것이 옳은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홍문종이 양보만 하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예. 하여간 걱정이 많습니다. 그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예.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는 생각 없었는데 네. 이런 제의를 받으니까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되겠어. 누구로부터 받으셨어요? 아까 금방 얘기하대 당권 도전 생각 없냐고 물어보길래 그걸 제의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걸 여쭤본 건데요, 그냥. 그래.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네. 지금까지 네. 저는 좀 우리는 재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좀 흥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오시겠다는 말씀? 저는 이제 더 큰 대권 정치를 위해서 우리 당과 국민당 하나 합치는 그거에 이 모든 걸 바치겠다 내년에 대해서. 그거는 당권의 지도부가 되셔야 그게 또 가능할 지도부 텐데. 되게 되면 보폭이 좀 맞지죠. 본신의 폭이 적어질 수 있는데 남의 당에 대해서 이런 말씀 좀 드린 거 그렇습니다만 우선 이해찬 의원님부터 빨리 복당? 예, 복당해서 좀 이렇게 대통합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찬 의원은 대통합 관계는 없고 이해찬 의원은 복당해야죠. 복당 뿌리가 같은데 우선 그분 들어오고. 전대 전에요? 전대 전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도 우물락 하고 있어요. 누가요? 다 아시면서. 새누리당처럼 그냥 하세요. 아니, 근데 이 전대의 그 분위기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죠. 새누리는 정말 너도 나도 나가는 분위기인데, 그 더민주는 너도 나도 안 나가는 분위기. 그러면 왜? 분석을 해드릴게요. 새누리당은 이제 대권 후보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대권 후보 안 보이십니까? 별로 안 보여요. 대권 후보가 안 보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대권 후보가 많이 있어요, 저희도. 많이 있는데. 안 보여. 숨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당대표 선거에 많은 분이 나오는 것은 네.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사람이 안 나오는 것과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말하자면 그 당원 전체가 저 사람이면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우리 당 스스로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오겠다 그러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전당대회가 축제와 화합의 분위기에서 잘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말의 성찬이 되면 뭐 말하는 사람, 출마하는 사람마다 이제 서로 손가락질하고 또 뭐가 안 됐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걸 아우르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어떤 분도 저분이 확실하다, 저분은 무조건 대표가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희 당으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숙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뭐 숨어 있어가 잘 안 보여서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네. 저희들은 너무 많아서 대권 후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너무 많아. 뭐 대권 후보감이지 당 대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요. 비주, 이쪽은 주주가 뭐 대통령은 난 좀 아닌 것 같지만 당 대표는 해보겠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이 된 건가요? 마찬가지고 우선순위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우선 당을 추스리고 당의 좋은 후보로 옹립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서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나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좀 바뀐 거죠. 저기는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권 후보를 뒷받침을 하는 그런 당대표고, 여기는 대권 후보를 옹립하는 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희 당이 어떤 면에서는 더 시급하죠. 이런 문제들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권 후보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지분을 가지고 우리 당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직결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글쎄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저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같이 한솥밥 먹던 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여러 분 나가는데 저까지 숟가락 들기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죠. 서청원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나오시는 겁니까? 안 나오시는 겁니까? 글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하여간 최다선 의원이시고 또 나름대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에 반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서청원 대표로서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자, 그러면 이제 소위 비박계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데 먼저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도 또 고민이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여론조사상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여론조사가 괜찮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확실한 당권을 줄 수 있는 카드를 골라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선순위가 아마 나경원 의원한테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새누리당의 당대표로는? 몰라. 이왕이면 홍문정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이 옛날에 더민주처럼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래도 새누리당은 저력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부터 저는 한 지붕에 세 가족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깨지잖아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깨지는 게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새누리가 깨지는 게 좋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왜요? 소리 틀린 사람들끼리 엉덩 싸움해가지고 국민이 아주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왜 깨지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체성이 있어요. 깨졌잖아요. 그래서 깨지는 거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깨져가지고 이거는 완전 자기 권력욕 가지고 깨진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념 때문에 정책 지향 때문에 되게 갈등이 있어요. 깨놓고 얘기하면은. 그런데 거기는 생각 비슷해서 감정적인 골, 다음에 누가 대권 주자 누가 이런 식으로 막 갈래갈래 찢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어렵다고도 탁 합쳐지는 깨지지 않는 거 보면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념적인 게 되게 좀 갈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아무튼 더민주회 이번에 전당대회로 가보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송영길, 추미애 이 두 분이죠. 당대표로 나오고 계셨다고 하신 분들이. 거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나오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미있어요. 나오는 건 다 자유니까. 그리고 아주 거기도 이제 이념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해온 정치 행동 내세워서 나오는데 꽤 국민들, 당원들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행이 될까. 또 하나는 또 비주류 쪽에서도 누구 사람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비주류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주류가 아니죠. 이재명 비주류 없이 그냥
홀로 나가서. 그게 비주류죠. 우리 비주류는 이제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뭐 흥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결국 흥행용이라는 말씀이시네. 막 큰 도움은 안 되겠는데 조금 그래도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좀 이 바람이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좀 식상해 있는데 뭐 새로운 사람 나오는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럼 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모르죠, 그거는. 뭐, 그건 몰라 누가 될지는. 네. 그건 뭐 이 투표하는 사람이 결정하겠죠. 전대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는 어쨌든 그 후유증을 걱정하시게 될 것 같고 이쪽의 경우에는 뭐 문재인 체제가 독주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뭐 현재 다 독주한다고 그래요. 현재도 끝나서도 아니고 현재도 독주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던 사람들도 뭐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떤 구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 문재인.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실체가 있는 겁니까? 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 힘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실체가 있고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당대표를 선거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문재인이라는 분이 하여간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패는 띄었지만 실질적인 오너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권 나가는데 당 대표가 그거를 벗어나는 역할을 하기도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분을 맹목적으로 서포트하기에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그 부담이 많고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의 당대표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김민영 씨, 지난주에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가게를 오셨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사드 배치 얘기였는데요. 정부가 지난 8일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일이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 장소를 좀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5일 만에 경북 성주로 발표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저희가 이 두 분을 이렇게 모신 가장 큰 이유가 두 분 다 지금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시니까 내용 여쭙기 전에 먼저 그 추진 과정에 대한 부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해야 했을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속전속결 이전에 쏙이었죠. 제가 작년에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이 사드 문제, 그때 로키드 마틴사가 이미 사드 협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전부 거짓말을 했어요. 국회에서도. 어떤 게 거짓말이에요? 사드 협정하고 있지 않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그 시점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미국 정부와 로키드 마틴 이 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왜 거짓말 안 하냐 해도 끝까지 오리발이라. 그러다가 그냥 또 지역 결정도 성주로 그냥 여기저기 이름 꺼내다가 푹 성주로 해서 그 성주 국민들 화나게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외통이 있으면서 국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민을 속였다.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 왜 국민을 속였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뭔가 이 좀 서로가 이렇게 일종의 그 네고시에이션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밝혀지면 그 네고시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밝혀진 이후에도 중국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중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10월달이나 9월달이나 만약 그때 사드를 했다고 봅시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만약에 얘기가 되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중국이 난리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저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만약에 필요했다면 그거보다 나라 국익을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뭐 국민을 속이고 싶어서 속이고 저 중국이나 뭐 저 주변 국가들을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의 전망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국가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다면 그걸 위해서 뭘 못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사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1년, 무려 1년 이상 있었으면은 중국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도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중국도 완전 배신당한 기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전체가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사드에 대해서는요. 사드가 뭔지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온갖 그 괴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부터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민영 씨. 네, 사드라는 게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 하강 단계, 그러니까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격추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용이 될까 네. 살펴보시면요. 배치가 되는 건 사드 한 개의 포대가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100여 명의 운영 병력이 있고요. 포대 통제소, 그리고 사격을 통제하는 레이더가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총 48발로 미사일이 구성이 되고요. 이 사드 포대의 작전 통제권은 우리 군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드의 방어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시면요.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배치를 했을 때 남한 면적의 2분의 1, 최대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은 약간 커버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을 제공을 하고요. 미국이 사드의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인데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러니까 유해한 그런 범위는 지상 안전 거리가 100m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 100m 밖은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네. 이 전문가들도 이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해서 제가 화면을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같이 보시죠. 사드의 경우에는 이 100m를 지난 지점에서 이런 국제 안전 기준에 한 대략 3분의 1 정도로 그 전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드의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각도를 5도를 상향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5도를 높여서 쏜다는 얘기는 거리가 계속 가면 갈수록 안전하는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주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파가 사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머리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그 IARC라는 기구에서는 고주파 전자파를 바람 가능 물질 그룹 2B로 지정을 했는데요. 불임이라든가 정자 운동성이 낮아지는 생식학적 영향 또는 종양, 뇌종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레이더에서 건강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을 단지 그냥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건강 영향 평가 또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안전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시각이 갈리고 있는 것도 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보다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대목은 과연 이 사드가 누구를 위한 사드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이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이익보다는 미군의 어떤 그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가. 그대로입니다. 그 사드는 게 고고도 미사일 아닙니까? 그게 본래 사드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안보. 네. 때문에 시작이 됐고 지금 여기 한국에 이제 사드 수도권 인구 지금 뭐 2, 3천만 명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커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이 기지 보호 네. 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예.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얘기하고서 양해를 구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데 그 전혀 없이 뭐 대한민국 국민의 뭐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하여 운운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미군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의 주 목적이 있다. 뭐 동의합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하면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하고 뭐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왜 사드를 반대하고 있겠어요? 왜 반대를 지금 하는 사거리가 500km, 뭐 200km 아까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거의 소프트웨어 하나만 바꾸면 1500km까지 커버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소프트웨어 바꾸는데 얼마나 걸려요? 8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날 징조가 보인다든지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일단 군사 전문가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네. 중국이 화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드가 결국은 1500m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부분을 사드가 커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MD 방위 체제에 사드를 편입시킨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를 커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수도권은 패트리엇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이 패트리엇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수도권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아니고 우리가 사드를 지금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 아니면 잘못된 판단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좀 상가는 게 좋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했었는데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중국은 중국의 안보, 국가 이익에 직결된 문제로 사드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당한 거죠. 중국은 이거 금방 사드는 중국 커버한다. 그냥 중국의 판단이 옳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데. 지금 이제 어디 해병대 신냉정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우리는 중국의 힘을 빌려서 북핵을 막아내고 이 북한 개방을 유도하려고 한 대외교 전략이 있었죠. 네.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완전히 새로 접는 팩입니다. 네. 물론 뭐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뭐 잠시 때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그 추진 과정에 관한 문제였어요. 네. 그 성주로 결정되기까지 그 과정이 이게 어땠을까 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 누구도 성주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막판에 갑자기 그 성주 지역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딜까? 뭐 전자파 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적어야 되고 뭐 이런 지금 그 성주라는 데가 400m 이상 고지에서 그 5도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하고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고려했다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5일 동안은 아니었겠죠. 정부가 하겠다는 걸 발표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그 전부터였다는 거죠. 전부터 만약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어디다 해야 될까? 아마 뭐 군산 얘기도 있었고요. 뭐 70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외관, 뭐 평택 여러 군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가장 그 미군 부대나 한반도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연구 결과 성주가 결정돼. 성주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사드 배치로 인한 그 남남 갈등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또 어떻게 극복할지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이나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님들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성주에 배치를 하게 되면 뭔가 거기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아니 우리 국가의 방어는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는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를 지키는 건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안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울분을 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자꾸 부추기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TK 의원님들은 반발이 꽤 심하지 않아요? 단지 그게 인센티브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반대 성명까지 내지 않으셨던가요? 뭐 만약에 그게 제 지역이라고 그랬어도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 대안이 있는 그리고 이것들을 국민들을 그야말로 맞잖아 이렇게 4분 오열시키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민주는 어떻습니까? 더민주는 지금 당론으로 찬성을 하는 겁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거 어쩌느냐. 이런 식의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이 대처를 잘 해나가자. 이 중국의 반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어떻게 막아내고 이런 식의 기류가 일부 있어요. 그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그럼 다수는 되돌려야 된다는 게 다수인가요? 네, 다수는 이 절차 과정 잘못됐고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갖고는 산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정쩡한 상태로 비춰지고 있는데 좌지가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다 100% 동의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떠주 수습해 나가느냐. 여기에서 조금 그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회 비준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국회 비준의 대상은 아니고요. 이제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뭐 조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비준의 대상이고 그건 비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북핵 문제거든요. 네. 아니, 북핵 핵을 중국 왜 못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는 말씀. 국회 비준 대상? 저기 비준해야 됩니다. 그 헌법 60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선은 말이죠. 국가 안보 국민의 안위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이거 하나. 아까 근본적인 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신냉 정체 형성되는 그 이 열쇠의 고리가 돼버리거든요. 예. 두 번째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방비 분담이 있습니다. 네. 소파 협정에. 그래서 이 부지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다음에 그 예산 우리가 매년 이제 9,500억 정도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네. 미국 지금 의회에서는 지금 예산 하나도 지금 측정했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무기는 뭐 미국에서 갖고 온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방위비에서 갖고 갈 위험도 있고. 여당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야당은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예간에 합의해야죠. 근데 이제 되겠어요? 헌법 60조의 그러니까 서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을 하면 네. 대한민국 정부 요청 받아들이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소파 어그리먼트라는 거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 측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그런 우리 경비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경비 우리 한민구 장관은 포대 하나 정도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이득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엄청난 비용이 운영비를 그쪽에서 내고 있어요. 관리 운영비 얘기하는데 미국이 부담돼 그렇잖아요. 방위비 분담을 우리가 하게끔 돼 있어요. 50%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듯 하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안보 안위에 대한 조약 등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옛날 평택 미군 기지 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았거든요. 2002년도에 이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두려워합니까? 국회 비준 동의 받으면 안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회 비준 동의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비준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이 해장국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택은 우리가 새로운 부지를 지금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수백만 평의 새로운 부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건 새로운 부지를 얻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거기 우리 부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야당에서 평택도 했다. 평택 했죠. 그러나 평택하고 이거는 완전히 사안이 다른 상황입니다. 국회 비준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여야 협상으로 결정을 한다면 협상이 결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한쟁의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야당에서. 근데 이제 권한쟁의라는 거는 5분의 3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혜를 짜내라는 얘기예요.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래서 짜내서 아니 국회 동의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 국민 대표는 기관에서 동의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자. 그래요. 상황이 어떻다. 이제 그건 그렇고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집에 가다가 깡패한테 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깡패한테 매 맞아서 이제 다시 깡패한테 맞으면 안 되겠다 해서 태권도장에 다 등록을 했는데 너 왜 태권도장 공부 안 하고 태권도장에 지금 등록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아니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 맞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때린 사람이 북한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죠. 나쁜 그리고 집단 당연한 아주 거고. 나쁜 집단이야. 이 나쁜 집단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정부는 중국 힘을 빌려서 특히 힘센 중국을 빌려서 막아낼까 하다가 완전 폐기해버린 거라 이게. 폐기해버렸으니 이제는 이런 미국 힘을 빌려서 하겠다? 아니면 이 주먹 가지고 하겠다? 이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통에 계시는 분께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제 강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저 중국에게도 상당히 큰 우리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예. 중국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무역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다. 지금 심지어는 아주 최고위급까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중국으로서 그렇고 우리로서 그렇고 지금 사실 경제라는 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김민영 씨. 네. 이 문제도 또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결국은 미국이 자기네들을 감시하는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화면 지금 보시죠. 예. Which is why we redeployed some ships and forces and why we're talking about THAAD. 지난 2014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이후 처음 제기되기 시작한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 하지만 양국이 공식 논의에 들어간 것은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였는데요.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일부 지역이 미국의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一国在谋求其自身安全时，必须考虑别国的安全利益。 С учетом нынешних действий Пхеньяна превосходят любые мыслимые угрозы, которые могут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исходить. 그러나 사드 배치가 거론된 이후 2년여 만인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자 중국과 러시아 외교당국은 군사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对中方的战略安全利益造成了严重损害，所以中方肯定会采取相应措施维护自身的利益。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대응하는 연합훈련까지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의 후속 조치가 동북아 외교와 안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반발을 할 때 혹시라도 정부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그 보복 조치는 취하지 않을까 대한 것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중국 언론도 당장 그래야 된다고 저희가 나오고 이제 있고요. 제일 큰 우려는 그거죠. 경제에 관한 우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서로 이렇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우리도 경제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쪽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엄청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어떤 경제적인 액션을 취하면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그거는 명약관화한 일이죠. 못할 것이다. 예, 그러나 저희가 그런 거를 왜 정부에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 하여간 풀어나가야죠. 예. 그래서 경제계 정경련에서도 보수적인 곳인데 정의도 반대를 하고 또 솔직히 해서 외교부 한국 외교부도 반대를 했어요. 이 사드 문제는 또 선의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걸 전략적 카드로 써야지 왜 이렇게 빨리 성급하게 했느냐. 이게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분명히 이제 대응 경제로 이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중국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면 경제 갈수록 보복이 있을 것이다. 네,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중국은 이제 이 어떻게 풀어나가는 걸 고민해야 찬성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중국도 건너가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해도 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 화나게 하는 발언들만 계속 그냥 이 청와대부터 쏟아내니 어떻게 이제는 어찌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좀 이 지혜를 제발 좀 발휘해 주셨으면은 이렇게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하여간 지금 야당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실상을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외교 문제가 극한으로 서로 이제 대립이 되고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중국은 결국은 북한 편이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 북한 편에서 시작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최소한도 지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놓여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중국에게 그 제대로 중국에게 우리의 이제 상황을 알리고 중국에게 그 북한을 그렇게 핵 문제라든가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이 프로텍트 할 때, 이제 중국이 프로텍트 할 때 지금 우리나 그 주변의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중국이 아는 것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이 취할 조치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그 경제적인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우려점이고 또 한 가지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의 핵 문제를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의 반대적 측면에서 오히려 북한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냐. 개연성이 있는 게 북핵 문제 보십시오. 저는 아주 이 북한이 핵을 무장하게 되면 일본이 당장 핵으로 무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바보입니까? 우리도 핵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세계적 인류적 차원에서 핵 폐기 운동을 하는데 아시아가 핵 저장고가 된다. 이런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이 되게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용납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부터는 사드가 이런 식의 사드가 배치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국이 북한 핵을 용인해 줄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그 핵 문제에 대한 그 제재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과연 중국이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관해서 지금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미온적인 분들이 중국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실체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 미온적이라 안 봐요. 아니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북핵 문제에서는 미온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입장을 갖고 있어요. 주권 국가인 북한도 그래 주권 국가인데 중국이 이렇게 하라 해서 그런 체제가 아닌 걸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미온적이건 미온적이 아니었건 그 결과는 북핵의 4차 핵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거 왜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이해와 절대 엇갈리면 안 되는 겁니까? 중국의 이해와 엇갈리면 중국이 항상 언제든지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와 엇갈리면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익이 더 침해가 된다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미국과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안 됩니까? 거꾸로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미국이 하자고 해서 사드 배치합니까? 아니 미국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주장한 건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여기서 쫓아가야 됩니까? 그냥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강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가 국회의원 입장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국가 안위에 우선 첫 번째 도움이 되고 둘째는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야말로 앞으로 통일도 되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국익이 우선이잖아요. 이 국익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익을 그래도 가장 덜 훼손하고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봤어요.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사드 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사드 배치가 국익에는 이거는 일방적으로 미국 편 손들고 반중 친미로 그냥 완전 회귀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3년간 박근혜 정부는 등거리 외교 균형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해왔는데 이거 완전 파탄 났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을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인데요.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지금까지의 반응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강도의 반응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친구들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힘 얻었다고 생각해서 멋대로 하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잘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양 속담이 그 있잖아요. Barking dog does not bite. 그 짖는 개는 물지 못한다. 그런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저렇게 막 격앙된 반응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용히 하지 그 못으로 격앙된 반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심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저는 하여간 북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 불허의 집단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이 격앙하는 반응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익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이 사드의 배치 결정은 말 그대로 전격적인 그 결정이었었죠.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에 가져오게 될 그 영향, 또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동남아, 우리나라와 국제, 우리나라와 미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회에서의 논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인영 씨는 오늘 이 부두부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보라는 게 공기처럼 평소에는 중요한 줄 모르다가 일이 이렇게 딱 터졌을 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만큼 국방 안보가 중요한 거긴 하지만 외교 안보도 중요하고 또 국내에서 국민들의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그런 국내 안보도 중요하니까 네. 이 세 가지를 모두 균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확인하고 그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국회에서 앞으로 좀 싸우지 마시고. 예, 이 문제는 뭐 여야가 없죠. 네, 그런데 안보는 게 단지 국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잖아요. 경제, 외교 처음 합친 게 안보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고민들, 국민들의 불안, 우려들, 뭐 야당의 우려 이런 것들을 잘 여당에서 청와대가 잘 아셔서 정부 여당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이왕 이 결자해지라고 홍문종 의원 이하 청와대에서 좀 신경 써서 이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잘 풀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일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또 강 의원님께서 잘 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국가 안보에 관하여서만큼은 여야 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드의 배치가 정말 국가 안보와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두 분님들의 역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